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열기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관이란 영어로 엔진이에요. 엔진. 공급된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일로 바꾼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에너지라는 게 뭐였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열 에너지, 그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주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열기관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나면 옆에 그림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열기관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것들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열기관은 공급된 열에너지를 일부는 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방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파란색이 됩니다.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예, 빨간색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차가움을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공급된 열에너지인데 사실 위쪽이 따뜻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이 차가워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열은 한 가지 힌트를 주면 열은 따뜻한 데서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기관에는 자동차 엔진도 있고 자동차 엔진 중에 우리는 가솔린 기관, 휘발유 먹는 자동차들 있죠. 디젤 기관, 경유, 증기 기관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때 일어났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열기관에 1000줄의 열에너지가 여기서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에 들어갔고 여기서 외부로 600만큼의 에너지가 버려졌다면 이쪽으로는 얼마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갔겠어요? 엄마 아빠가 1000원을 줬고 땅바닥에 버린 게 600원이면 내가 사용한 거는 4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400줄을 사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 효율이라는 게 뭘까요? 효율이라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공급 대비 내가 얼만큼 썼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한 열 에너지 대비 내가 사용한 에너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한 거는 1000줄이 들어왔었고 사용한 거는 400줄이 들어왔으니까 얼마예요? 10분의 4, 40%가 되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열기관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배웠어요. 우주 전체에 있는 에너지는 총량은 보존된다. 예, 맞습니다. 크게 보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도 보존되지만 작게 이 열기관 내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해줍니다. 공급된 에너지가 있으면, 열 에너지가 있으면 사용하고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급된 열 에너지가 있고 사용하는 열 에너지가 있고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그 합이 같아야지만 보존이 되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럼 열 효율은 아까 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열기관이 사용한 에너지와 열기관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의 비율을 얘기하게 됩니다. 열기관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공급된 아빠가 준 에너지, 아빠가 준 용돈 1000줄, 내가 사용한 돈 400줄, 400원, 그래서 1000줄분의 400줄이 열 효율이 되는 거죠. 공급된 열 에너지 분의 사용한 열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퍼센트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공급된 열 에너지는 사용하고 버려지는 열 에너지의 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에너지는 공급된 열 에너지에서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빼줘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 효율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엔진 같은 경우는 열 효율, 그러니까 엔진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엔진을 구동하는 데 사용하는 열 효율, 엔진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이 엔진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몇 퍼센트일까요? 예,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20에서 많아야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 아버지가 1,000원을 주더라도, 1,000주를 주더라도 이 엔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200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좀 효율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효율은 왜 떨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 안에서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요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어요. 피스톤이 들어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쇠와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로 발생하는 열이나 배기가스, 우리 자동차 뒤쪽에 나가는 가스, 배기가스 등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열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항상 존재해요. 따라서 열기관의 열효율이 100%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역학의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열효율이 100%가 되는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연구기관 들어봤어요? 예, 연구기관에는 두 가지 연구기관이 있어요. 제1종 연구기관이 있고요. 제2종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으로 숙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종 연구기관과 2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선생님들이 발표 시간을 줄 때 여러분들이 조사해 온 걸 토대로 발표를 하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발표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은 외부의 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열 에너지의 흐름은, 즉 열은 뜨거운 데에서 차가운 데로 이동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엔트로피라는 법도 열역학 제2법칙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엔트로피라는 것은 무질서도라는 건데요. 어떤 게 더 무질서하냐, 질서가 없냐 라는 건데, 이렇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무질서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또는 확률이라고도 얘기해요.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외부에 에너지 공급이 없이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기관을 연구기관이라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연구기관과 2종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보고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줄이고 다시 이용하여서 열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다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열 효율을 높이면 좀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 중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냐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이 되는데, 엔진하고 전동기, 전지를 함께 사용해서 동력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이브리드는
감속하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엔진을 꺼버려요. 엔진을 꺼버리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여서 전지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름을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꺼버리고 발전기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하여서 건전지에 에너지 저장을 합니다. 감속하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만요. 잘 가고 있는데 끄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는 출발이나 가속이 필요할 때 또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할 때 얘네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엔진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엔진 소리 붕 하고 커지잖아요. 그때 저장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엔진의 힘을 좀 도와준다고 한다면 엔진은 약간의 피로도를 좀 덜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출발, 가속하고 오르막 할 때는 전동기가 엔진에 보조하여 연료 소모를 줄이고 일정한 속력일 때는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고 감속, 내리막 또는 마지막으로 정지할 때는 엔진이 자동으로 멈추는 이렇게 엔진과 전기 에너지, 전동기들 또는 축전기까지 해서 서로 엔진이 비효율적이잖아요.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열 효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열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생각해가지고 전동기와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좋은 점이 버려지는 열 에너지의 양이 적어서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엔진과 전동기를 동시에 장착해야 되므로 무거워요. 무거우면 그만큼 엔진이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열 효율이 떨어지겠죠. 또한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공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폐열이라는 거는 다 쓰고 남은 열을 온수나 난방, 발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열 효율을 높이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LED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 지금 다 LED 전구로 바뀌었잖아요. 백열 전구에 비해서 밝기도 밝고 효율도 높으며 수명도 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위에 백열 전구가 아니죠. 형광등 같은 경우는 길다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점점점으로 LED가 박혀 있을 거예요. 얘네는 열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전기도 좀 덜 먹어요. 그래서 수명이 더 긴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실에서 축구공 차거나 그러서 위에 깨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전제품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표시 본 적이 있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죠. 1등급이 좋은 거고 5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나쁜 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집 안에서 에너지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면 집 안에서 에어컨 맘대로 써도 되겠죠. 자, 이런 집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첫 번째,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로 줄여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주택을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액티브 제로 하우스와 패시브 제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액티브 제로 하우스는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열 발전을 이용하거나 비 와서 그 물을 받아 놓는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풍력 발전소를 설치한다든지 지열 발전을 설치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주택을 액티브 하우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보면 태양전지, 태양열, 지열, 풍력, 소수력 이런 것들을 적용한 주택을 액티브 하우스라고 하고요. 패시브 같은 거는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낭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이에요. 예를 들어 벽에 엄청난 단열재를 설치해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든지, 창호를 이중창, 삼중창 또는 적절한 창을 배치하여서 빛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빛이 너무 들어올 때는 차양막을 설치해서 빛이 덜 들어오게 하고, 열 교환기를 이용하여서 공기 순환을 하고, 창문만 열면 자동으로 전체 집이 공기 순환이 되어 시원해지는 것, 빗물 저장소 등을 적용한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조사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